제 나이는 101세입니다. 지금도 의사로 일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의사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 연세에 건강하게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 비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매일 실천하는 45가지 습관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습관들은 하나같이 단순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읽다 건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입니다. 지은이는 다나카요시오,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저자 소개. 1918년 대만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의사인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43년 쇼와이 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내과 의사가 되었다. 오키나와에서 42년간 아카미치 클리닉 원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했으며 현재는 대만의 여성 아동협회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다. 약을 먹거나 주사 맞는 거 없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다가 공부하고 요약한 내용을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의 건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01세 현역의사의 활동법. 규칙적으로 삽니다. 오랜 옛날 인류가 수렵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짐승들의 습격에 대비해 짧게 자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건강했습니다. 아마 본능대로 몸의 목소리를 따르며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현대인은 자연에서 멀어진 문명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능의 욕구가 아닌 지식과 논리를 앞세우는 머리의 욕구를 따릅니다. 머리만 커져서 몸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 본래의 생리적 리듬을 무시한 상당히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 하루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해 침대에서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7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조금 지나면 출근을 합니다. 9시부터 진료를 시작해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칩니다. 2년 전까지는 낮 2시에서 5시까지 오후 진료도 했는데 지금은 오전 진료를 끝내면 집에 돌아가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그 뒤에는 인터넷으로 일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거나 라인으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5시부터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7시부터 가족과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 후 욕조에서 따뜻한 물로 피로를 풀고 10시 반쯤 잠자리에 듭니다. 거의 매일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첫째, 낮에 활발해지는 교감신경과 수면 중에 활동하는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일 다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원활히 전환되지 않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불면증에 걸리거나 다른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고 식사 시간이 일정해지면 소화가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는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생각 이상으로 몸에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음식은 우리 몸에는 모두 이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소화란 몸 안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을 흡수 가능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소화관 운동에 의한 물리적 소화와 소화효소나 위산 등에 의한 화학적 소화로 나뉩니다.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와 이러한 소화 과정을 거쳐 영양분이 되고 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해 소화와 흡수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침 분비량이 늘어나 위가 활동을 시작하고 췌장에서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불규칙한 식사는 갑자기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아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부담을 몸에 주는 셈입니다. 가끔은 일이 바빠서 식사를 거르거나 엉뚱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불규칙한 식사를 지속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어도 몸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밤을 새거나 늦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건강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컨디션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허기와 졸음을 느끼는 시간도 일정합니다. 매일 15분 일광욕합니다. 일광욕의 효용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의 주기는 하루로 낮에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높여 몸의 활동 에너지를 활발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높여 휴식 상태로 이끕니다. 이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면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같은 몸의 기본적인 작동도 안정됩니다. 생체 시계가 바르게 작동하려면 햇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시계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분이라도 햇빛을 쬐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긋났던 생체 시계가 조정됩니다. 둘째, 일광욕에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등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기억과 학습 등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일광욕이 꼭 필요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으로 치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의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뼈 형성에 사용되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밀도가 낮아지는데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검버섯과 주름을 의식해 햇빛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일광욕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 암을 예방해 줍니다. 햇빛을 쬐면 체온이 올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체온이 낮아 체내 순환이 나쁜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낮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39.3도 이상이면 사멸한다는 암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은 대장암과 위암 등의 소화기계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광욕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을 쬐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도 주의해야 하지만 긴 시간이 아니면 이점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햇빛을 쬐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 햇빛이 부족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더 크게 의식해야 합니다. 일광욕의 장단점을 생각하면 햇빛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산책합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지치고 다치기 쉬워서 밖에 나가는 것을 겁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 걷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하체가 약해집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약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얕은 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서워 더욱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고령자가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의 대부분은 낙상으로 인한 골절입니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 생각대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재활 치료만으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의 낙상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딱히 볼 일이 없어도 산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산책을 거르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 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에 오후 진료를 끝내고 산책을 했습니다. 대만에 온 뒤로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점심 식사를 하고 초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살았던 곳도 그랬고 지금 이곳도 집 근처 산책 코스 도중에 비탈길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비탈길은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제가 다니는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하체 근력을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가벼운 산책은 일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몸의 건강에만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주변 경치와 계절의 변화를 맛보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집 근처에 수령 2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이 있어서 매일 왕복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 무리하지 않고 도중에 휴식도 취하며 천천히 걷습니다.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에 산책이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의무처럼 생각하고 걸으면 산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애써 시간을 내서 걷는 만큼 오감을 동원해 산책을 즐겨보길 바랍니다. 매일 낮잠을 잡니다. 수면 부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 부채란 매일의 수면 부족이 비처럼 쌓여 몸과 마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부채가 늘면
생활과 일의 질이 떨어지고 암,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의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면이 건강에 좋은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면 시간은 체질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서 8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으로도 졸리지 않고 딱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숙면을 취했고 전날의 피로가 풀렸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매일 약 8시간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면에서는 낮잠도 중요합니다. 낮잠은 짧은 시간이지만 몸에 휴식을 주고 기분을 전환해 준다는 측면에서 야간 수면의 3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은 12시 반에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2시부터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낮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을 자면 뇌가 휴식을 취해 오전 중 발생한 일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세포가 싱싱하게 되살아난 것처럼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한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낮잠을 습관처럼 매일 거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30분을 넘겨 1시간 가까이 자면 놀렘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생체 리듬이 무너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잠을 습관화하려는 사람은 15분에서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면 고혈압, 비만, 심장병,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하면 다칠 수 있고 피로가 쌓여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늘 몸을 단련하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일반인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과격한 운동을 하면 체내 산소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활성산소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체내에 침입하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공격하는 것이 활성산소의 본래 역할인데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 증가하면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즉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아져 세포와 조직이 손상됩니다. 또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면 심박수가 극단적으로 증가해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도 커집니다. 그때 입은 손상이 후에 심장과 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시즌 오프 때 감기에 걸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질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격한 연습을 반복해야 하기에 쉴 여유도 없고 그 결과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매일 조깅을 하고 헬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적당히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에 좋지만 운동에 집착하면 앞서 말한 대로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하면 쉬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기분 좋게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잘 쉬는 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자세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몸을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뀝니다. 가령
최근에는 본래 C자 커브 형태여야 할 목뼈가 일자가 되는 일자목이나 상체가 앞쪽으로 굽은 새우등이 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게 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으면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굳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를 인터뷰하러 온 남성의 아버지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때 붓글씨에 빠져서 하루 5에서 6시간씩 2에서 3년간 붓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는데 붓글씨를 시작하기 전에 비해 등이 굽었다고 합니다. 서에는 등을 펴고 붓을 잡는 것이 바른 자세인데 붓글씨를 시작할 때 이미 등이 꽤 굽어 있었고 그 상태로 매일 오랜 시간 붓글씨를 쓰다 보니 더욱 굽은 것이었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가 구부정한 등을 의식해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으면 그렇게 심한 상태까지는 안 갔을지 모릅니다. 고령자의 등이 구부정해지는 원인으로는 우선 척추를 받치는 배근육과 등 근육을 중심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추간판이 얇아지거나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등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101세 현역 의사는 어떤 식단을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저에겐 가장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